이론 보기기 55회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범죄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딱 나오는 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범위 또는 적용 요건이라고 하죠.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에만 있는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권리의 실행 방법이 귀속 청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청산이라고도 하고 정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차와 관련된 거, 두 덩어리를 보통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적용 범위,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갑은 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이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A 토지를 경매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약속을 해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못 갚으면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거를 보통 대물 변제 예약 이렇게 부릅니다. 대물 변제 예약. 이렇게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땅으로 갚겠다, 이런.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 A 토지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미리 가등기를 해놨다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걸 가등기 담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을의 이름으로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해줘요. 자, 등기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이에요. 이거를 양도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게 예전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소유자인 양 행사해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되찾아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되, 우리가 매매에서 봤던 거,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을 등기해 놨다가, 환매권, 갑이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을 행사해 가지고 등기를 되찾아오는 요런 것도 하게 되잖아 말이죠. 요걸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1번을 가등기 담보, 2번을 양도담보, 3번을 매도담보,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억 빌려줬는데 땅이 3억짜리예요. 그럼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2억의 폭리를 취하잖아요. 그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싸잡아서 비전형 담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들이 1번 비전형 담보 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정 이유, 담보 가등기가 뭐냐, 가등기 담보는 뭐냐,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는 뭐냐, 왜 만들었냐, 빌린 돈 반환에 관해서 채무자가 빌린 돈 대신 땅을 넘기기로 예약했을 때 그 예약 당시 땅의 가액이 3억, 빌린 돈은 1억 플러스 이자를 초과할 때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니까 안 되겠다. 그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 그 효력을 정해야 되겠다.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 법이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첫째, 빌려준 돈 또는 그에 맞먹는 채권,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아닌 것들,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안 됩니다. 어쨌든 채권자에게 이렇게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 있어야 돼요. 매매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유류대금 채권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가 그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 및 이자 합을 초과해야 돼요. 따라서 돈은 3억을 빌려줬는데 목적물 가액은 1억에 불과하더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가등기 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청산금 평가액 통지 이거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목적물 당시 재산의 가액이 4억인데 선순위 2억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3억을 빌려주면 가액 4억에서 선순위 저당권 채권은 2억을 뺀 나머지 2억이 빌려준 돈보다 작지요.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를 뺀 나머지가 채권 및 이자 합을 초과할 때만 적용이 되겠죠. 세 번째 거 조심하시고. 네 번째,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이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대물변제 이하까지만 한 상태에서 아직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이나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럼 당연히 채무자는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가등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당연히 등기 비용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 될 겁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자, 일단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있었던 360조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계약 이후 발생하는 채권도 포함시키기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고요. 1번, 2번 3번은 됐고요. 4번도 됐고요. 목적물 과실에는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 과실에는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고요. 저당권하고 똑같이 물상대위도 가능하고요. 저당권과 똑같이 채권과 함께 양도하고 부기등기로 넘겨줄 수 있고요. 그죠? 또 귀속청산 절차가 핵심이고요. 이걸 맞춰야만 귀속청산 절차가 끝나야만 채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 목적물 사용수익권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있는 거죠.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청산 절차가 끝나면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넘어와요? 채권자에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귀속 청산 절차가 가등기 담보권의 핵심입니다. 귀속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고 그 전에는 채무자 등 설정자에게 있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귀속 청산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3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라고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나중에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임의 경매를 하거나 귀속 청산 절차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귀속 청산 절차와 대비되는 게 처분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분 청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속 청산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하는 거고요. 처분 청산은 채무권자가 목적물을 팔아가지고 판돈으로 청산하는 게 처분 청산이에요. 근데 가등기 담보법에는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고요. 귀속 청산만 인정되는데, 자, 귀속 청산 그 절차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요 흐름을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변제기가 됐습니다. 변제기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를 하는데요. 이 실행 통지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입니다. 지금 현재 목적물 가액이 3억이고 내가 빌려준 돈 1억에다가 이자 5천 합쳐서 내가 받을 돈이 1억 5천이니까 3억에서 1억 5천을 뺀 나머지 1억 5천 청산금이야. 이걸 통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그리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이라는 청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 청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로 본등기를 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귀속 청산 절차의 아주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딱 요거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몇 가지를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절차 말씀드린 거예요. 자, 통지는 뭘 하느냐? 청산금 평가액이라고 그랬죠. 이 청산금 평가액은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 및 선순위 권리자 채권을 뺀 나머지 차액. 자기 거 하고요. 선순위 권리자 거만 빼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먼저 저당권자가 있다. 요거 빼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거 빼는 게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자 거를 뺍니다. 그 다음 통지할 때 목적물의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야 되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만 통지하면 됩니다. 어쨌든 통지는 꼭 해야 됩니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의 귀속청산 절차의 핵심이 통지 및 청산기간 경과입니다. 핵심 절차가 통지 및 청산기간 경과예요. 따라서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통지 플러스 청산기간, 이게 핵심이니까.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은 경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 할 수가 없고요. 본등기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니은 목적물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는 게 원칙이 돼. 평가액과 채권액을 공제했더니 빵원이더라. 청산금이 없다면 구체적 액수는 밝힐 필요 없이 청산금이 없다는 것만 통지하면 된다. 어쨌든 통지는 반드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 평가액은요 꼭 객관적으로 정당한 평가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청산금 통지는요 통지가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 맘대로 평가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도 충분하다. 즉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 효력이 있다. 청산기간은 경과한다. 청산금 평가액 통지는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여기서 채무자 등은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청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셋이 있다. 돈은 갑이 빌렸고 담보물은 을이 제공했다가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다 존재하잖아요. 모두에게 해야 돼요. 한 놈이라도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등. 통지시기 변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방법 서면 또는 구두. 그 다음 5번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지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 액수가 너무 과하다 라고 다툴 수가 없어요. 누구는? 통지한 채권자는 지가 통지해놓고 액수가 너무 크다고 다툴 수는 없다. 그 다음 채무자당 이외의 권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굴 말하냐? 후순위 권리자 말하는 거예요. 1번 저당권자, 2번 가등기 담보권자, 3번 저당권자 있을 때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은 공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를 해줘야 돼. 얘네들한테 있으면. 채권자는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경우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사실, 얼마를 통지했는가 내용,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언제 도달했는가. 도달이는 왜요? 그때부터 2달을 계산해야 되니까. 청산금 이거를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산기간,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이 지나야 되고요. 그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면 되죠.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요, 채무자 등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우선권이 있어요. 따라서 청산기간 내에 2달 채무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고,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청산기간 동안에는 채무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은 좀 조심하시고요. 청산금액, 아까 통지할 때 그 청산금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본등기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가액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말하게 됩니다. 그 청산금에 관한 권리자가 누구예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 등이 있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채무자 등보다 우선한다라는 거, 등보다 우선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청산금 처분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후순위 권리자는 어떻게 되는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통지받은 청산금이 넉넉하다면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지급을 하고, 지급한 만큼 채무자에 대한 청산 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이죠. 이 정도 기억 니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후순위 권리자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거 후순위 권리자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채권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되고,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자신 채권이 변되기 전이라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그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몇 개 있더라. 기억하시고. 다시 위로 쭉쭉 올라가서 6번에 기억 말씀드렸고, 연결해서 경매 청구권 말씀드렸고, 소유권 취득 뭐였어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이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한몇권 행사할 수 있죠. 본등기 못해줘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귀속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걸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요 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지났다 그럼 무효였던 등기가 유효로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지와 청산기간 경과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5번이야.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놈이 지 맘대로 팔아먹었을 때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등기를 못 찾아오니까 손해가 생겼죠. 그럼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5번.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 6번은 뭐냐 하면, 설령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경우,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버렸거나 좀 전에 선의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돈을 갚고 말소 청구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한 실행은 임의 경매인데요. 가등기 담보권은요, 목적물이 경매되면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순위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소멸할 뿐입니다. 특히 가등기 담보권자는요, 등기부상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법원 입장에서는 얘가 채권자인지 채권순위 보존 가등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경매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물어봐요. 너 가등기 담보권자라면 채권액을 신고하라. 그리고 신고한 사람만 배당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가등기권자라고만 돼 있지 채권액이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배당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은, 경매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야, 네가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 그럼 배당해 줄게. 신고 안 하면 배당 못 해. 이걸 최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자만 배당받을 수 있고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등기 순위에 따라서 우선 면제 받고요. 즉 가등기한테 저당권으로 등기한 걸로 봅니다. 가등기한테 저당권 등기한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순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설령 본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만 합니다.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다면 당연히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 설령 어찌어찌 본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후순위 거래자의 경매 신청은 받지요. 담보권 소멸은 경매한 소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피담보 채권이 10년당 소멸시에서 소멸하면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할 것이고요. 담보 가등기가 된 땅을 설령 채권자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되겠죠. 우리 유치권에서 봤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 가등기도 소멸하게 되니까 결국 말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가등기 담보권도. 이 정도 정리하셔서 나중에 문제풀이 주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많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지금 체크해 드린 거 가지고 그게 어디에 적용된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매칭시켜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아시겠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습니다.